처음 보고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72시간에 걸친 타이완 봉쇄 실사격 훈련에 돌입하고 있는데요. 타이완을 둘러싼 긴박한 움직임, 한재호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합니다. 중국 시간 4일 오후 1시 56분. 타이완과 마주한 중국 남부 푸젠성 해안에서 미사일이 연신 날아오릅니다. 중국군은 사거리 600km인 둥펑 계열 탄도미사일 11기를 타이완 해역으로 기습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타이완 북부와 동부, 남부 해역에 떨어졌습니다. 일부 미사일들은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일본 방위성은 분석했습니다. 사상 처음입니다. 같은 시각 타이완과 127km 떨어진 푸젠성 핑탄섬에선 다연장 로켓 수십 발이 발사됐습니다. 일부 로켓은 타이완과 중국의 실질적 경계선인 타이완 해협의 중간선을 넘어가 낙하했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 10척과 군용기도 중간선 넘어 타이완 쪽 해역에서 작전을 벌였습니다. 타이완과의 경계선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对台湾海峡东部特定区域进行了精确打击，取得了预期效果。 중국군은 타이완을 에워싸는 타이완 봉쇄 작전에 대규모 군사력을 투입했습니다. 젠-20 전투기와 폭격기, 공중급유기 등 100여 대의 군용기와 각종 함정을 동원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겨냥해 미사일과 실탄 사격, 해상 공중 훈련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타이완을 고강도로 압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사시 미국의 증원 전력을 차단하는 이른바 지역 거부 훈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의 접근을 막는 게 이번 훈련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두고 미국을 겨냥한 고강도 경고성 군사 행동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当前台海局势出现任何紧张，都是美方一手造成的，其根源都是佩洛西出于一己私利，一意孤行，执意串台，严重违背一个中国政策。 특히 훈련 구역이 타이완의 주요 항구와 항로 주변이어서 향후 무력 통일을 위한 작전을 시험하려 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타이완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며 즉각 전투 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본토와 인접한 섬 지역의 경계를 강화했고 공군 기지에서는 F-16과 F-5 전투기 편대가 이륙했습니다. 但我们会坚定地捍卫主权和国家安全，坚守民主自由的防线。 중국의 대규모 훈련에 일본도 경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중국의 탄도미사일 5기가 오키나와현 하테루마섬 인근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떨어진 상황. 타이완에서 가까운 오키나와의 일본 항공자위대 기지와 인근 가데나 미군 기지에서 전투기가 잇따라 출격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호위함과 초계기 등을 동원해 경계 감시에 들어갔고 미군은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공중급유기 20여 대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我が国の安全保障及び国民の安全に関わる重大な問題であるとあります。強く非難いたします。また中国に対して外交ルートを通じ抗議をいたしました。 미국 백악관은 중국의 무력 시위를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규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의 위기 조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believe that escalation serves no one and could have unintended consequences that serve no one's interests, including ASEAN members and including China. 미국은 중국의 추가 군사 활동이 예상된다며 중국의 어떤 선택에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등 타이완 해역 인근에 배치된 미국 전략 자산들의 감시 활동은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96년 제3차 타이완 해협 위기 당시 중국은 몇 달 동안 군사훈련을 계속했습니다. 7일까지로 예고된 중국군의 타이완 봉쇄훈련이 제4차 타이완 사태로 비어들지 타이완 해협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중국 현지를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베이징 김민성 특파원, 먼저 지금 중국 내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 방문을 마치고 떠난 지 사흘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베이징에서는 펠로시 의장과 중국 군사 훈련에 대한 내용이 지금도 인터넷 검색 순위 상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당수 중국인들은 이번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 방문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완이 중국의 영토인데 왜 가느냐, 중국과 타이완을 분열시키는 행동이라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警告，或者实在不行就是武力逼迫台湾的什么，因为这关系到咱们民族的那什么嘛，统一大业。 앞으로 미중 갈등이 더욱 커지는 게 아닐까 우려가 큰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과 반도체 동맹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정치 행사를 앞두고 있는 미국과 중국 모두 상대방에게 밀릴 수 없는 만큼 마찰은 더 커지고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국제적 사안, 즉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라든가 이란 핵협정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은 어제 군 지휘 간 전화 통화와 기후변화 협상 등 8개 분야에서 미중 간 대화 협력 채널을 전격 단절했습니다. 미중 양국의 대결 관계가 펠로시 의장 방문으로 더 첨예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민성 특파원 소식 고맙습니다.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타이완 땅을 밟기 이전부터 이미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됐잖아요. 네, 펠로시 의장이 일행이 타고 있는 전용기 이동 경로를 지켜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네, 인터넷을 통해서 과연 이 비행기가 잘 가고 있는지를 지켜본 사람들이 전 세계 292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았군요. 네, 그중에 한 명이 저였는데요. 박사님도 네, 보셨습니까? 저도 지켜봤습니다. 역시. 중국 네. 측에서 격추를 해서라도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아주 과격한 주장까지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물론 그걸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긴장된 상황이었으니까요. 네. 전용기 측에서도 이것을 의식을 했는지 사실 말레이시아에서 타이완까지 남중국해를 거쳐서 5시간에 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약간 우회를 해서 7시간으로 가는 경로를 택했습니다. 일부러 우회했군요. 예, 정말 이 긴장의 7시간이었던 것 같은 게요. 타이완 해협과 그 남중국해에 미국과 중국의 항공모함이 배치가 됐고요. 그리고 타이완과 인접한 푸젠성의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해군 장갑차가 저렇게 들이닥쳐서 피서객들이 깜짝 놀란 모습이 SNS에 공유되기도 했죠. 심지어 전용기가 타이완에 가까워질 때는요. 미국과 중국의 전투기가 서로 출동을 해갖고 일촉즉발의 긴장된 모습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다행히도 우려했던 미중 간 무력 충돌은 없었습니다만은 결코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중국은 현재 타이완을 사실상 전면 봉쇄하는 수준의 초대형 무력 시위, 군사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4일 하루에만도 이 100여 대 이상의 군용기가 역대급으로 투입이 되고 또 사상 처음으로 타이완 상공을 넘어서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아주 강경한 태도를 중국이 취하고 있는데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가요?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어떻게 느끼냐면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미국에서 권력 서열이 3위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유고가 됐을 때 이제 그 해리스 부통령 다음에 3위로서 이제 하원 의장이 펠로시 의장이 이걸 맡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면 미국이 지금 행정부 차원에서도 압박을 하고 이 의회의 장인, 하원 의장인 펠로시도 압박을 하니까 사실 자기네가 보면은 이런 양쪽의 행위가 이 타이완의 독립이라든지 독립 성향 이런 걸 고취시키고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내용은 참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한 지점이 많은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이슈 인사이드에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 미국은 국내 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산불이 발생해 서울 면적의 3분의 1이 불타고 동부 켄터키주는 폭우가 쏟아져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7월 29일 캘리포니아 북부. 뜨겁고 매캐한 연기가 순식간에 클라마스 구규림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Oh my God! I can feel the flames from here. They're right above them. It's insane. 이 불은 이틀 만에 서울시 3분의 1 이상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산불. 현장을 찾았을 때 산불은 강풍과 폭염 등을 타고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으로 향하는 모든 길들은 이렇게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화재가 진행 중이고 계속 퍼지는 상황이라 들어가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엔 잿더미만 남은 상황. 주변 마을 100채 이상의 집을 전소시켰습니다.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은 망연자실합니다. Pretty much the whole area, like that whole area is gone. Quigley's, it burned up all the cabins along the side right across the street from Quigley's Market down there. 빠르게 확산된 불길에 미처 대피할 겨를이 없었던 주민들은 결국 화염에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겨우 목숨을 구한 주민들은 인근 대피소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대부분 가까스로 몸만 빠져나온 형편. 주디 씨도 자신의 집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We got an evacuation warning right after it started. And I mean, within I'd say like 8-9 hours, our place was gone. We barely got out of there. 삶의 터전을 빼앗긴 것은 주민들만이 아닙니다. 숲에 기대어 살던 동물들 역시 갈 곳을 잃었습니다. Are you okay? Are you okay? Are you okay? 수많은 생명을 위기에 빠뜨린 기후재난. 이번 대규모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은 이미 30여 년 동안 기후변화로 극심한 가뭄에 산불 위험이 크게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 동부에선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지금 켄터키에서 홍수 피해가 가장 심한 나트 카운티를 향하고 있습니다. 당시 참혹한 상황을 드러내듯 거리에는 부서진 잔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지난 28일 홍수로 켄터키의 7개 카운티가 물에 잠긴 겁니다. 24시간 동안 쏟아진 강우량은 200에서 270mm.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의 구조 요청이 속출했습니다. Are you okay? 그중엔 턱 밑까지 물이 차오른 집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98세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헬리콥터와 보트를 동원해 12,000명 이상의 주민이 구조됐습니다. We're currently experiencing one of the worst, most devastating flooding events in Kentucky's history. 폭우로 쑥대밭이 된 마을. 급류에 떠내려온 차량은 도로를 무너뜨렸고 일부 지역에는 전력과 상수도 공급이 중단돼 복구 작업은 수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섭게 불어난 물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About 10 miles come out. Took about 5 minutes for that to happen, 5 to 6 minutes, and it was gone. My home and my daughter's home were both swept away by the flooding. It was totally destroyed. There's nothing left. We don't even know where it is right now. 37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실종된 상황. 4명의 어린 남매가 급격히 불어난 물에 휩쓸리면서 목숨을 잃은 참변도 일어났습니다. Been a fireman almost 27 years, and this is the worst I've ever seen it. People unaccounted for. Probably 95% of the people in this area here has lost everything. 지난 30년간 미국에선 수십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이상 기후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
과연 기후재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You have to remember that it's not just a single impact that communities may be facing in any given year. We might expect that communities might face compounded impacts of climate change going forward. 화재와 홍수, 폭염과 가뭄까지 이상 기후로 인한 극과 극의 기후재난을 동시에 겪고 있는 미국.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이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동부에 집중됐던 전선이 이제 남부 쪽으로 옮겨지고 있다는데요. 베를린을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김기수 특파원,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 양측이 중요한 결전을 앞둔 분위기라고요? 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러시아군에 점령된 남부 요충지 헤르손 수복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헤르손 탈환 여부는 이제 반년이 더 된 이번 전쟁에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맞서 러시아도 2만 2천여 명의 병력을 이동시켜 헤르손 주변으로 진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부에서 치열한 전투가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니 주변국 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면서 유럽이 직격탄을 맞고 있죠. 지난달 30일 러시아는 라트비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최근 독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를 최대 공급치의 20%로 감축한 뒤 곧바로 취한 조치입니다. 전쟁 전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해온 유럽의 타격은 큽니다. 특히 가스는 주로 겨울철 난방용인데요. 러시아의 공급 감축 또는 중단으로 가스비가 3-4배 올라 유럽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과 독일, 유럽의 에너지 위기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전략적 목표는 헤르손 탈환입니다. 이미 주변의 50여 개 마을을 러시아로부터 되찾았습니다. 또 병참 보급로 등을 타격해 헤르손 주둔 러시아군을 고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Де окуповано вже 46 населених пунктів. Більша частина це північна, яка межує з Дніпропетровською областю. 병력을 재배치한 러시아군은 연일 헤르손 인근에 포격을 퍼부으며 헤르손 사수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이동을 막기 위해 동부 전선에 대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일에도 도네츠크주 버스 정류장에 러시아 포탄이 떨어져 민간인 8명이 숨졌습니다. 첫 포성이 울린 지 이제 거의 반년. 길어진 전쟁에 에너지 부족 현상은 심화됐고 유럽 주민들은 겨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베를린 교민 임수자 씨 가족은 벌써 올 겨울이 걱정입니다. 올해 납부한 지난해 사용분 가스 요금은 약 190만 원. 그런데 내년 봄엔 300만 원 안팎을 가스 요금으로 내야 할 판입니다. 2배로 올랐으니까 내년에 어떻게 저기를 할 건지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 봄에 가스비 때문에. 그래서 올 겨울엔 벽난로를 최대한 이용할 생각입니다. 몇 년 전 벽난로에 보일러를 설치해 한국식 바닥 난방으로 바꾼 게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슈테판 씨는 벌써 올 겨울에 쓸 장작을 마련해 뒀습니다. Das reicht für die Winter? Nee, auf keinen Fall. Das sind wirklich, wie gesagt, so einen Monat oder so. Also bei der Größe von den Kaminen, den wir haben, geht es relativ schnell rein und wieder raus. 지난해까지 독일은 천연가스 수입량의 55%를 러시아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 러시아는 가스 공급량을 최대 공급 가능량의 40%로 낮추더니 최근엔 그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아예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 가정 중 절반 이상이 가스를 겨울철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데 그야말로 가스 대란이 예고된 겁니다. 독일 정부는 에너지 사용 절약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아예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Also öffentliche Gebäude müssen ab 26 Grad gekühlt werden und bei Kälte auf 20 Grad mindestens hochgeheizt werden. Und im Wirtschaftsministerium wird jetzt nicht nur metaphorisch, sondern auch tatsächlich ein bisschen mehr geschwitzt. 기름값도 문제입니다. 한때 1리터에 2유로 30센트, 3,000원을 훌쩍 넘겼다가 최근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리터당 30센트의 보조금을 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음 달부터 폐지됩니다. 독일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는 리터당 30센트 보조금도 9월부터는 중단됩니다. 그럼 1리터당 기름값은 3,0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돼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위기는 또 다른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에선 원전 재가동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은 3기. 올해 말 모두 폐쇄될 운명이었고 독일은 내년부터 탈원전 국가가 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위기로 가동 연장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폐쇄했던 원전 3곳도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Ich bin in der jetzigen Situation offen für die Nutzung der Kernenergie. Also müssen wir alle Kapazitäten zur Energieerzeugung in Deutschland erhalten und ausbauen. 하지만 러시아는 유럽에 예년 수준의 가스 공급을 재개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 유럽연합이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러시아발 에너지 대란. 유럽 각국은 대체 수입처 확보에 나섰지만 수요를 충족시키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내놓은 해결책은 가스 수요를 15%까지 줄이라는 것. 각국은 가로등 불을 끄고 냉방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을 버텨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에너지를 아껴 쓰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베를린에서 김기수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군은 남부도시 헤르손 탈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거잖아요. 네, 헤르손은 잘 아시다시피 크림반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최대 항구인 오데사로 가는 길목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전쟁 발발한 지 일주일 만에 여기를 점령한 바로 그런 지역인데요. 네.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 중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사활을 걸고 수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까지는 상당히 수비 위주의 작전을 펼쳐왔었던 우크라이나가 이제 공세 위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사기도 매우 진작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서방 국가의 어떤 공세 위주의 무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은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하겠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최근 중국에선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급격히 늘면서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투신 소동까지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이 소식 오세균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디폴트에 빠진 중국 부동산 3대 재벌인 헝다가 후베이성 우한에 짓고 있는 5,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건물 골조만 올라갔을 뿐 작업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공사장 울타리 밖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달 말까지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멈춰져 있고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입주민이 은행에서 빌려낸 분양 대금만 7,700억 원이 넘습니다. 입주민들은 이달부터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대출 상환 거부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분양사무소를 찾는 입주민들이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目的肯定就是交房啊，相关的配套设施都要跟上呀，不能说光把个房子交了就完了啊。 하지만 지난해 헝다가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협력업체까지 대금 결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헝다로서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只要会问政府，要问政府钱打得快，假如钱打得快的，
후난성 창사에 있는 이 강변 아파트도 지난해 7월 공사가 중단된 뒤 완공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 입주민은 최근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투신 소동까지 벌였습니다. 你买房子要等到小孩子结婚啊！你不讲嘛，别只是不是跳楼了。往后推一点，太危险了。 공사가 중단된 이런 런웨이로우, 즉 미완공 아파트 현장 곳곳에서 투신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14일 시안에서는 분양 피해자들이 은행 감독국 건물을 에워싸고 처음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我买了一套房子，我上咱这买一套房子，为了孩子上学，那钱了。 문제는 이런 공사 중단이 중국 정부가 보증하는 국유 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류띠그룹이 우한에 짓고 있는 이 아파트는 공정률 65%에서 공사가 멈췄습니다. 绿地集团呢，实际上它虽然是国有企业，实际上它更难过。为什么？绿地集团这个产品结构有问题。绿地集团造了大量的商业写字楼。 이처럼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후베이성을 비롯해 허난, 후난, 장시성 등 전국적으로 300곳이 넘습니다. 적지 않은 대형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빠져 공사를 중단한 것입니다. 특히 류띠, 푸리, 양광청, 스마오, 징커, 화샤, 롱초왕, 종난, 타이허 등은 제2의 헝다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이런 입주민들의 대출 상환 거부 움직임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자칫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중국 각 은행은 최근 성명을 내고 위험이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며 일제히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집이 팔리지 않아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자 고객 유치로 갈등을 빚는 중개업소 간 폭력 사태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70대 도시 가운데 34개 도시는 2년 전 수준으로 집값이 하락했고 심지어 정저우 등 6개 도시는 5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은행들이 최악의 경우 약 464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拼命往房地产投，其实房地产前几年就已经过剩了。2018年、19年就有人算过账，我们全国的商品房是需求的2倍。 콘크리트 GDP는 전체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경제의 주요 기둥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파오 지아오로우, 즉 집 인도 보장이 주요 안건으로 처음 제시됐습니다. 中共中央总书记习近平主持会议，压实地方政府责任，保交楼、稳民生。 지난해 시진핑 주석은 모두가 잘 사는 공동 부유를 제창하면서 부동산과 교육 분야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1년을 맞아 대형 부동산 기업의 연쇄 부도 위기로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음성적 사교육비 증가로 살림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또다시 부동산 규제를 풀고 있지만 이미 식어버린 시장을 다시 살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후난성 창사에서 오세균입니다. 네, 1년 넘게 아파트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니 오죽하면 입주민들이 투신까지 생각했을까 싶습니다. 네, 올해 만기를 앞둔 부동산 회사들의 채권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41조 원 된다고 하죠. 이게 뭐 근데 잘 회수가 될런지 건 뭐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단적인 예로 지난 6월에 한 6일 동안 도산을 한 부동산 기업이 9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줄도 곳 서는 이상. 거죠. 네네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 어떻게든 좀 돈을 좀 모아보려고 지금 신규 고객들을 유치를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벤츠라든지 BMW 같은 고급 자동차를 준다라고 하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중국인들이 돼지고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그렇죠. 200마리를 증정한다라면서 고기 유치에 나섰다는데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다가 지방 정부들까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이 부동산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부동산을 개발할 때 해당 지역의 지방 정부에게 빚 보증을 받고 대출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발사들이 만약에 무너지면 지방 정부의 빚이 되는데 이게 지난해 헝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만 해도 지방 정부의 빚이 28조 위안이었는데 지금 5월달 같은 경우에는 33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럼 네. 우리나라 돈으로 6,300조 원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큰 돈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배가 넘는다는 건데 이걸 전부 다 중국의 중앙정부가 다 감당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고 시장에 맡기자니 주요 은행들까지 완전히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아주 큰 고민이 많은 거죠. 진짜 위기네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부동산 건설 산업의 활성화가 가장 큰 대책이겠죠. 그 문제는 그런데 그러려면 경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경기가 좋아져야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는데 네. 이미 2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28일 날 이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보통 이제 이런 회의 열리면 경제사회 발전을 어떻게 하고 뭐 성장 목표가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쏙 빼고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게 중국 정부도 올해 경제 성장률 5.5% 달성에 자신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일반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라가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시장이 계속 얼어붙을 거고 지금 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슈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관련해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타이완 현지 상황이 어떤지 알아볼 텐데요. 방대현 글로벌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지에서 느끼는 긴장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펠로시 의장 방문 며칠 전부터 이곳 타이완에서 공습 대피 훈련이 평소보다 더 큰 규모로 실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군의 군사 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은 헬리콥터나 전투기 지나간 소리가 특히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타이완 시민들 사이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나 사재기 같은 혼란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중국의 군사 도발이나 경제 보복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 타이도 이에 대해 큰 동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과 타이완을 오가는 항공권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교민 사이에 혼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식 답변이 나온 것은 아니어서 중국의 군사훈련과 관련이 있을 거라 추측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궁금한 점이 이번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바라보는 타이완 내 여론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가요?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고 중국을 괜히 더 자극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목소리도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타이완 시민들은 펠로시 의장 방문을 긍정적인 신호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의장이 방문했던 날 밤에 타이페이 10에서는 환영 문구도 떴었는데요. 앞으로 미국과 타이완의 관계가 더 발전할 거라 기대하는 반응이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타이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대현 통신원 소식 고맙습니다. 현재 타이완을 둘러싼 상황을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키워드를 통해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빼놓을 수가 없네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입니다. 네, 낸시 펠로시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2살이 많습니다. 예, 무려 18성, 그야말로 베테랑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2007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하원 의장에 오른 정말 기록을 세운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기억들 하실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저격수로 알려져 있고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정연설 후에 바로 앞에서 연설문을 찢어버리는 퍼포먼스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후에 동료 의원들에게는 연설문을 다 거짓말해서 찍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또 중국에 관해서는 상당한 매파로 잘 알려져 있어서요. 한번 그 부분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하원 의원 시절이던 1991년 펠로시 의원은 베이징을 방문해서 천안문 민주화 시위 희생자를 추모하는 돌발 시위를 벌였다가 공안에 붙잡힌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독립운동이 크게 일었었던 티벳을 찾아서 달라이 라마를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두 차례나 만났었군요. 네, 그리고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때는 지도부를 의회로 초청을 하고 중국의 민주화 그리고 인권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었죠. 네, 그러고 보니까 올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주도한 인물도 이 낸시 펠로시 의장이었잖아요. 행보를 보니까 중국이 이번에 팔쩍 뛸만 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낸시 펠로시 의장은 30년 악연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래서 낸시 펠로시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아주 주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타이완 해협 문제에 둘러싸고 양안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그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그러네요. 그 왕이 외교부장까지 나서서 통일 대업을 방해하면 머리가 깨져서 피를 흘리게 될 거다. 섬뜩한 말인데요. 외교적 수사로는 볼 수 없는. 그러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펠로시 의장을 직접 겨냥하는 이런 거친 발언을 할 정도로 악연이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요, 미국 내에서도 사실 낸시 펠로시 의장이 이 타이완을 방문하기 전에 미국 내에서도 이게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었거든요. 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현재 한창인 상태이고 여기다가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지금 방문을 해야겠느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요, 바로 낸시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하기 전에 기자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군대에서는 좋지 않게 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지만 현 상태는 확신할 수 없다면서 우회적으로는 이 방문을 만류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펠로시 의장이 이렇게 강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굳이 펠로시 의장이 방문을 강행해야 했나 싶더라고요. 네, 근데 뭐 반면에 또 공화당 의원들은 왜 우리는 안 데리고 민주당만 데리고 가냐고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뭐 굳이 이 시점 얘기를 많이들 하시지만은 이제 펠로시 의원 같은 의장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인 신념을 뭐 관철을 하는데 뭐 시점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민주당이 이번에 하원을 뺏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번이 이제 의장으로서 방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상당히 상징적인 부분도 있어요. 차이잉원 통통을 만나서 이제 미국은 타이완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단순히 타이완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에게도 이 지역에서 미국이 분명히 안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메시지를 일부러 던지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두 번째 키워드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키워드, 하나의 중국입니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 방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발끈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이 대외관계 할 때마다 매번 얘기하는 게 하나의 중국인데요. 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이완도 홍콩이나 마카오와 같이 중국의 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내정 문제라는 거고 특히 중국은 자신과 수교하는 국가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조건이 타이완과의 단교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걸 했고 그래서 그렇죠. 1979년에 미중 간에 수교를 한 건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놓고서 실질적으로는 대만을 지원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타이완을 미국의 입장을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중일태. 네.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번에 백악관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정책의 변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 합법 정부를 인정하겠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 미국적 해석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데 반대한다라는 게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타이완 관계법이라는 걸 1979년에 만들어서 타이완을 지원하는 법안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유사 문제가 생겼을 때 타이완 문제에 개입할 근거까지 마련해 두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는 이게 타이완 문제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내정 간섭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력 반발을 하는 거죠. 네. 사실 이 타이완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27년 전 1995년 같은 경우에 타이완의 이 리덩우이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위기가 고조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이 중국은 하나의 중국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타이완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 시험을 하고 대규모 상륙 훈련도 했습니다. 네. 이에 이 미국도 이 베트남 전쟁 이후로
최대 규모의 병력을 배치해서 맞섰는데요. 그때는요, 중국이 바로 물러나긴 했죠.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중국이 과거의 중국이 아니라는 거죠. 아하. 미국과 패권 전쟁을 할 만큼 G2 국가가 됐고 군사력도 달라졌다. 그래서 이번에 타이완 봉쇄 훈련 할 때도 타이완 상공을 넘는 이렇게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하고 자꾸만 실력 행사를 하면서 예전의 중국이 아니야라고 경고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다 이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러다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 말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타이완 침공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지금 아주 과격한 군사 행동을 실험을 하고 있는데 중국 관영 매체에서는 이게 전쟁 리허설이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무섭습니다. 그럴 정도로까지 이제 타이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중국 군사력이 아무리 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의식을 해야 되고 사실 타이완이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직접적 충돌은 없겠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진핑이 3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했다가 역효과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비난과 절망 여론이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 예를 들면은 아니 이 타이완 문제 하나 해결 못해? 막 이러고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이거를 통해서 그 사면임을 잘 달성하는 기회로 삼는 그래서 민족주의를 고양시켜서 대미항전 분위기를 유도하는 뭐 이런 분위기 쪽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안심해도 될까요? 그 뭐 약간은 그래도 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사실 이제 독재 정권을 합리적인 시각에서 판단을 하고 분석하는 게 그다지 의미가 있을까 싶은 것을 우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도 봤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중국이 타이완을 합병하려는 의지나 야심은 뭐 늘 꾸준히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시진핑 정권 들어와서는 그게 훨씬 더 강경해졌고 사면임을 확정짓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지 않겠냐라고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간에서는 타이완 총통 선거가 있는 2024년 혹은 이제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7년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 시나리오라고 하지만 2024년 그리고 2027년이면 코앞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대비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이쯤에서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바로 한반도입니다. 타이완 해협의 위기 고조,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많은 가정 중에 하나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을 할 때 그때 이제 북한이 한반도에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온전히 타이완 쪽에만 집중하기 어렵게 될 거고 그럼 전략 자산을 분배를 해야 되겠죠. 그게 사실은 중국이 굉장히 바라는 바고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부추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가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지나치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예의주시할 것은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당장 침공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그 중국의 타이완 압박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미중 갈등도 계속 증폭이 될 거기 때문에 설사 바이든이나 시진핑이 무력 충돌을 직접적으로 원하지 않더라도 지금 국내 정치 이벤트 때문에 강경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칫 치킨 게임, 서로 누가 겁쟁이냐 하는 이런 게임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놓인 한국도 매우 정교한 대미 대중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국군의 훈련 이후 상황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계속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